혹시 응급실 가보신 적 있어요? 엄청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불까지 지른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준비해온 낫으로 의사의 목과 어깨를 찍는. 안녕하세요. 전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 학과 진행한 지 12회차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응급실에 대한 썰이나 응급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응급실 자체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의 전문 응급센터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응급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오는 곳일까요? 써있잖아, 이름에. 응급할 때, 급할 때 오는 곳이긴 한데, 근데 응급실이라는 게 워낙 여러 과, 여러 증상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응급실을 꼭 오셔야 되는 상황들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증상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일단 신경학적 응급 증상, 심혈관계 응급 증상 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이나 대사장애 관련해가지고 심한 탈수나 개복 수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심한 출혈, 당연히 응급실 와야 되는 것들이죠. 마이너한 증상으로 안과적 응급 증상, 소아과적으로 소아경련성 장애, 타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이런 것들도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증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 증상 외에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응급 증상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응급실 와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응급 증상이나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게 있어요.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의료보험이 부담을 하는데 응급 증상이나 준하는 증상이 아닐 때에는 환자가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 응급실에 어떤 남성이 들어와서 아내가 진료가 늦어진다면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뭘 준비해 오더니 이 사람이 응급실에 이렇게 휘발유를 막 뿌려요. 그러더니 불까지 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기 가족의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 방화 당시에 그 응급실에는 환자와 의료진 등 무려 47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들이 이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은 모면했습니다만은 정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달에 생겼던 일인데요. 경기도의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치료받았던 그 환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준비해온 낫으로 의사의 목과 어깨를 찍는 그런 엽기적인 사고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종종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빈번한 이유가 이 진료 순서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응급실에도 응급 환자들을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KTAS, 코리안 트리아이지 앤드 어큐티 스케일이라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시타스를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개발한 점수 도구인데요. 증상에 따라서 이 환자를 몇 분 내에 봐야 되는지라는 중증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KTAS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어요. 1단계는 최우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 없는 무의식인 경우에 KTAS 1점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KTAS 2점인 경우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전적인 위협이 있으며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3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KTAS 2점이 되겠습니다. KTAS 3점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출혈을 동반한 설사, KTAS 3점 이상이면 우리가 응급의료 관리료 나라에서 50%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선이 됩니다. KTAS 4점 같은 경우는 환자의 나이나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두 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이라든지 복통을 동반한 요로 감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KTAS 5순위 같은 경우는 긴급하거나 응급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 만성적인 문제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피디님, 이 병원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듯이 응급실도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하던데 나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응급실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 응급실이 있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랑 센터를 넘어서는 더 큰 권역을 담당하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고요. 그 외에 특수 응급 의료센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잘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이국중 교수님이 유명하셨죠. 아주대병원, 길병원,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이라든지 전국의 17개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화상전문센터인데, 화상전문센터는 지금은 한 개 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성심병원이고요. 그 외의 응급실들이 한 119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기관 외 응급실이라고 해서 야간 외래 진료 개념으로 하는 응급실도 있습니다. 신생아에 가까운 아기들이 가야 하는 응급실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모범생 PD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신생아가 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12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아 전용 응급실을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랑 소아 전용 응급실을 운영 중인 곳이 8곳이었는데 작년 10월에 3곳을 추가로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은 서울 서북부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송파구에는 서울 아산병원, 인천의 남동구의 가천대 길병원, 성남에 있는 분당 차병원, 충남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있었고요. 소아 전용 응급실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 서남 쪽의 양천구의 이대목동병원이나 경기 서북의 고양시의 일산 명지병원,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3군데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서북 쪽에 있는 서대문구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구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그리고 부산 경남의 양산에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새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소아학과 선생님들 소아를 보기 위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소아 전용 응급실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아 자체가 줄은 데다가 의료에 대한 니즈가 너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아들이 제대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제가 아까 케이타스 얘기했잖아요. 경증 환자분들은 큰 병원에 가면 이 케이타스 기준에 따라서 대기를 하다 보면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중환 환자들도 경환 환자들한테 자원이 또 가다 보면 중환 환자들의 치료도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급성기 클리닉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저녁 늦게까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경증 전용 응급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이제 막 피어나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과 응급실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에서랑 캐나다에서만 저는 8,0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응급실 수요를 막고 빠른 진료를 제공을 하면서 경증 환자의 수요를 분리를 해주면 응급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정확히는 어느 정도까지 진료가 가능한가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빠른 치료와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죠.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 단순한 검사로 다 확인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까지도 다 어전트 케어 클리닉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실이 그냥 응급실 가는 곳이 아니라 점점 다른 모습으로도 발전하려고 하는 게 신기한데요. 그럼 석진님이 꿈꾸는 미래의 응급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을 꿔본다면 그래서 환자별 음압 격리실이 증가를 하게 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를 잘 관찰하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저희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준비하는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 활성화가 된다면 중환자들을 직접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30년 뒤에 응급실이다. 그때는 응급실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전신을 다 한꺼번에 스캔을 쫙 해가지고 분자 단위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저도 없어지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딱 2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응급의학과 메리트는 뭘까요? 이 질문은 예전에 EBS 다큐 찍을 때 받았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매일매일 꾸중과 타박뿐이죠. 하지만 이 일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완전히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응급실이라는 거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곳이라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좋아졌을 때 그 환자를 살려냈다는 진짜 의사의 느낌과 그 보람, 이런 것들이 정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쓰러진 환자는 언제든지 내가 살려낼 수 있다, 최종 치료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응급의학과 의사 15년 하면서 생긴 자신감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석진님에게 응급실이란? 내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이 담겨 있는 곳이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가 이제 응급실과 연이 있었거든요. 온도계를 깨서 이렇게 맛을 보다가 실려와서 위세척을 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게 또 제가 수련받은 길병원 응급실이었으니까요. 좋았으면서도 또 힘들었던 많은 기억들. 그리고 전공의 때는 닥터스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던 이 방송과의 인연, 그러면서 PD님과의 인연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최석재의 유튜브 의학과까지, 이 모든 제 이름에 담긴 역사가 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이 다 응급실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저의 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최석재의 유튜브학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석재님 그럼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던 그때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 생각한다면 참 잘했다, 다행이다, 그때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